저는 파친코를 2019년에 읽었습니다.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뜰 줄은 몰랐죠. 게다가 애플 TV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의 완성도가 굉장합니다.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 제 선구 안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다룬 일제강점기를 다룬 드라마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친코는 결이 좀 달라요. 보통 한국에서 한일 관계를 다룬 드라마, 감정, 한을 다룬 드라마를 만들면 애국심이란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작품은 재미있지만 아무래도 감정선을 너무 건드려서인지 오글거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유대인의 한을 다룬 쉰들러 리스트는 철저히 다큐멘터리적인 문법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유대인인지라 감정이 섞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이런 면에서 파친코는 특이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상 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래서인지 지극히 객관적입니다. 철저히 인물의 드라마에 집중하되 기록물적인 성격이 짙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아닌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을 잘 모르는 서양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걸 겁니다. 다만 이 기록물적인 성격이 양날의 검이더군요. 한여름 선자가 부산에 돌아온 후 친구들과 만날 때 만주에 일거리가 있다 말을 듣고 갔다가 험한 꼴을 당했다 말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종군 위안부임을 바로 알아듣겠지만 이 작품은 복잡한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 문장, 장면으로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잘 모르면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배경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화제가 된 계기 중 하나가 책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건데요. 책을 추천했다는 것은 그 배경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 뒤집어 말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런 한일 관계 앙금을 알면서도 동아시아 패권 정책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엮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앙금은 꽤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앙금 중 하나가 제일교포 문제입니다. 파친코의 시간적 배경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입니다. 이 시대를 거친 제일교포 4대에 걸친 서사시죠. 참고로 현재는 5세대 제일교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생각외로 제일교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제일교포는 다양한 시기에 일본에서 살게 되었으며 당연히 그들의 뿌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의 일부 분들은 제일교포는 북한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제일교포도 여러 분류가 있어 크게는 북한을 조국이라 여기는 제일조선인, 반면 한국을 조국이라 여기는 제일한국인으로 나뉩니다. 초기 제일교포의 시작은 대한제국 때 일본에 유학한 대한제국의 유학생들입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2등 국민 취급을 받지 않았죠. 당시 일본인들은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덴노의 은혜란 이름으로 징병을 했는데요. 당연히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징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오래 근속할 수 있으며 근면한 대한제국 출신은 여러 기업에서 우대를 받았죠.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이들은 2등 국민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제를 찾아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제주도는 섬이라고 차별했기 때문에 무태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제주도가 풍족한 상황도 아니었으니 나은 환경을 찾아 자연히 일본에 가게 된 것이죠. 또한 토지조사 사업의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메이지 정부의 통치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들이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고른 방법은 노숙자, 저소득층의 사회 불안 요소를 조선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조선으로 그냥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는 없으니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 등을 벌여서 행정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고 일자리도 전부 일본인에게 몰아줬죠. 이렇게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해외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이들 중 일부는 일본에서 건너가서 일본의 하층민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이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건너간 조선인들은 앞서 말한 이유로 징병되지 않았기에 일본에서 꽤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조선인들의 입지가 올라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밀려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밀려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조선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후 조선의 국권이 완벽히 빼앗기자 제1은 2등 국민으로 차별받으면서 일본인의 불만마저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 예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민심이 불안해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루머를 흘리죠.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선인들에게 돌린 것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960년대에 단지 제일이라는 이유로 구타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그들의 삶은 제일교포인 최행일 감독의 작품 피와 뼈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을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런 기조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뀝니다. 수많은 병력이 급하게 필요해지자 일본은 천황패와 은총을 조선인에게도 나눠준다면서 강제징용을 시작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은 약 8만 명이었는데 1945년 패전 직전에는 무려 200만이었다고 해요. 증가세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죠. 해방이 된 후 일부 조선인들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조선인들은 귀국했지만 일본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GHQ는 각 통치구역의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 일본인이 귀국 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규모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부와 생활 기반을 쌓은 조선인들이 수탈당해서 아무것도 안 남은 고국에 맨손으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죠. 또한 저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업들은 전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이들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전한 일본 정부에게 이들은 골칫거리였죠. 그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도 불안했죠. 그래서 1945년 8월 조선에 보내준다며 우키시마호를 태워 폭심시키는 짓까지 했죠. 이때 약 7,000명의 조선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참고로 이후 생존자 15명에게 300만 원의 배상금이 무려 2003년에 나오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배상은 1965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인해 끝났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